수험생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론 특강 8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주간 열심히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행정사 사회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28쪽이죠. 47절 신제도주의. 요즘 이제 우리 행정학회에서 논문으로 가장 많이 제출하는 게 신제도주의입니다. 신제도주의 뭐냐면 제도는 두 가지죠. 옛날은 구제도주의. 옛날 구정하고 신정 있잖아요. 제도는 두 가지다. 제도. 구제도주의하고 새롭다. 신제도주의로 나눠집니다. 그럼 여러분 제도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거 아닌가? 헌법, 법률, 정책, 기구, 조직 이게 전부 다 제도잖아.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영국은 뭐다? 내각 책임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제도라는 거야. 그래서 구제도주의는 제도가 주로 피라미드를 띱니다. 피라미드를 띄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 공식적인 제도로 갑니다. 공식적인 제도로 강조하. 그게 바로 정부야. 정부 조직을 주로 연구하는 게 구제도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1940, 연도로 옵니다. 40에서 50년대 발달한 행태주의를 말합니다. 행정행태론, 행태주의. 행태주의가 바로 구제도주의죠. 공식적인 제도. 그게 바로 정부 조직. 정부 조직을 연구하는 게 구제도주의다. 그리고 행태주의이기 때문에 환경 변수를 무시한다 해서 동태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지? 정태주의보다 정태주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제도주의는 뭐냐면 제도를 넓게 봐. 구제도가 넓게 봅니다. 넓게 본다고.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계란까지도 다 제도로 포함시킵니다. 이건 뭐야? 그럼 공식적인 제도 플러스 비공식 제도. 비공식 제도가 바로 뭐다? 민간 조직이야. 민간 기구까지, 민간 조직까지도 제도로 확장했다면 신제도주의가 되는 거예요. 연도는 그때 1980년대로 보면 되죠. 80년대. 그래서 행태주의를 비판해서 나타났다. 행태주의를 비판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다? 신제도주의. 그리고 이제 환경부도 고려하니까 정태적이 아니라 다이내믹하다. 다이내믹하다. 뭐가 되는 거지? 동태적이 됩니다. 뭐다? 동태적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피터 홀이라는 학자는 또 세 가지 나눠집니다. 경제학 냄새가 나면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그 다음에 문화적인 냄새가 풍기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게 가운데 있다. 중범이론. 정치적 냄새가 난다면 뭐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게 몇 가지? 세 가지. 사회학적 신제도는 현상학이야. 현상학이라든지 설날, 추석 같은 민속학, 그 다음에 양복 입냐, 한복 입냐, 나라마다 틀리지. 복식문화. 이 문화를 연구한다. 그게 바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문화니까 미시가 아니라 뭐다? 거시적이야. 거시적으로 연구하는 거야. 거시적으로 연구한다. 이건 주로 기납법이죠. 기납법.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규칙 같은 거예요. 규칙이 있음으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 분쟁을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규칙. 이건 공공선택모형. 공공선택모형 MPM하고 유사한 거야. 신공고력. 이런 이제 거시가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연구하니까 뭐가 되지? 미시적이야. 기납적이 아니라 주로 뭐다? 연역적. 연역적 접근이 바로 합리모형. 그 다음에 미시와 거시를 결합해서 중범이론을 뜨는 게 바로 역사적 신제도주의.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로 의존성을 강조한다면 역사적 신제도주의.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도 쉽게 변할 수 없다. 경로 의존성, 역사적 신제도주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작년 우리 행정사 3회시험에 공공선택문이 나왔잖아요. 그건 신제도주의 중에서 합리선택 신제도를 말한 거야. 말만 바꿔놓은 거지. 그래서 깔끔하게 되면 미시와 거시를 결합한 중범이론, 경로 의존성을 강조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두 번째는 행태주의를 비판해서 나타났다. 신제도주의. 또 이런 기억도 봐. 행태주의를 비판해서 나타난 게 정체각. 또 뭐가 있지? 정체각. 정체각 이렇게. 또 행태주의를 비판해서 나타난 게 뭐다? 신행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헌법, 규칙, 정책, 절차, 대통령 중심제, 내각 책임제, 양복임냐, 한복임냐, 전부 다 뭐다? 제도야. 그 공식적인 제도만 연구한다면 구제도주의. 민간 조직까지 연구한다면 뭐다? 신제도주의. 자, 정리합시다. 합리선택 신제도는 경제학이고요. 정치학, 그 다음에 사회학, 즉 문화인류학. 개념, 제도.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도는 개인의 합리적이면서 전략적 선택이다.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개별 국가의 역사적 문헌학, 즉 경로 우존성.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쉽게 변할 수 없다. 혁명이나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사회 문화 및 상징 같은 거, 문화, 사회 문화나 상징을 강조한다. 그 다음 그 중점을 봤더니 여러분 중점.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는 뭐다? 균형을 맞춘다. 뭐다? 균형성.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제도는 한번 만들면 오래간다. 지속성. 그 다음에 나라마다 정책은 다르다. 상위성. 사회학적 신제도는 제도는 뭐다? 유사성. 아이소모르피즘 유사성. 차원. 누가 제도를 만드냐? 개인이. 역사적 신제도는 국가가, 사회학적 신제도는 누가 만든다? 사회 구성원들이. 측면은 공식적 측면, 공식적 측면. 문화라는 것은 뭐지? 비공식적이죠? 비공식적. 범위가 좁은 미시, 중간쯤 된다. 중범위, 가장 넓다 뭐다? 거시. 그래서 미시와 거시를 결합했다. 중범위로 나면 역사적 신제도주의. 변화는 갑하고 을이 계약을 체결할 때 규칙이 있으면 거래 비용을 줄인단 말이야. 거래 비용의 감소. 얘는 나눠져 있다. 결절된 뭐다? 균형. 얘는 아까 아이소모르피즘 뭐다? 유사성 뭐지? 동형화. 동형화가 된다. 선호. 선호라는 것은 뭐냐? 밖에서 선택한다. 외생적. 스스로 만든다. 내생적. 사회학적 신제도도 내생적. 쉽게 말하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외생적, 뭐다? 합리선택 신제도. 나머지는 다 내생적, 내생적. 접근 방법과 연역적, 역사적도 기납적, 사회학도 뭐다? 귀납적. 이렇게 정리됐네요. 그 다음에 48절. 조직 시민행동이자. 시민행동, 시티즌, 비헤이버. 조직 시민행동의 개념과 유형. 개념.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동. 그것다 조직 시민행동 그래. 조직 시민행동이다. 다시 한번.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조직의 효과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행동. 유형을 봤더니 5가지. 첫째, 이타적 행동. 남을 위해서 한다. 이타적 행동. 타인을 도와주려는 친사회적 행동 또는 친밀한 행동이야. 타인을 도와주려는 친사회적, 친행동, 이타적 행동. 양심적 행동은 뭐냐? 양심에 따라 조직이 요구하는 이상의 봉사나 노력을 하는 행동이죠. 신사답다. 젠틀맨, 신사적 행동. 정정당당히 행동하는 것으로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 거야. 남 뒷말하지 않는다. 신사적 행동. 예외적 행동. 자기 때문에 남이 피해보지 않도록 미리 배려하는 행동이죠. 마지막 공익적 행동. 조직 활동에 책임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활동을 갖다 공익적 활동. 그 다음에 49절. 빅데이터. 요즘 많이 나죠. 빅데이터. 3대 특징. 빅데이터. 저때 버라이어티 뭐다? 다양성.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빅데이터는 정형 데이터를 넘는다. 규격화 돼. 정형 데이터를 넘어 문자, 오디오, 비디오, 클릭 스트림, 로그 파일 등과 같은 모든 다양한 비정형적 데이터를 포함했다. 빅데이터 그러죠. 야, 속도, 벨로시티, 속도.
빅데이터는 분초를 다툴 만큼 시간에 민감한 경우가 많으므로 비즈니스에서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기업 내에서 스트리밍 형태로 사용된다면 속도죠. 다양성 속도. 마지막 볼륨. 빅데이터는 크기 자체가 대형이다. 기업들의 데이터는 테라바이트급 또는 페타바이트급의 정보가 축적될 것으로 방대하다. 그래서 빅데이터의 3대 특징 좀 신경 씁니다. 다양성, 속도, 마지막 볼륨. 신경 쓰고요. 50절. 정의의 원리. 존 롤스. 롤스가 연구한 정의는 뭐냐? 정의가 바로 공정성이야. 공정성이 기준된다. 제1의 원리, 제2의 원리.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이익을 많이 줘야 된다. 최소 극대 원리. 미국 하버드대 윤리학과 교수 중에 존 롤스가 있지. 이 존 롤스를 갖다 비판하는 학자가 마이클 샌델이야.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을 들 수 있죠. 일의 원리가 뭐냐? 동등한 자유의 원리야.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가 갖는다. 동등한 자유 권리. 반대 제2 원리는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즉 차등의 원리 그래. 정당한 불평등의 원리. 두 가지 있죠. 기회균등의 원리.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돼야 된다. 아니다. 차등 조정의 원리. 불평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 최소 극대 원리. 영어로 말하면 맥시민이야. 맥시민. 맥시민. 이 뒤에서 앞으로 해야 돼. 최소 극대 원리. 가장 불리한 사람한테 가장 많이 혜택 주는 게 뭐다? 공정하다. 그게 바로 짜서 때 뭐가 된다?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1의 원리가 2의 원리보다 우선한다. 꼭 아셔야 돼.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보다 우선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차등 조정의 원리보다 기회균등의 원리가 우선한다. 차등 조정의 원리보다 기회균등 원리가 좀 우선한다. 세 번째 출제형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어느 게 공평한 거야? 어느 게 정의로운 거 봐봐.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누구를 도와주는 게 공정한 거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공정하다는 거 아니야? 그걸 영어로 읽어봐. 뭐다? 맥시민. 우리말로 최소 극대화 법칙. 뭐라고? 최소 극대화 법칙이래. 문제 이렇게 낼 수 있죠. 실제로 입법고시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행시는 몇 번 나왔고 롤스의 정의론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타당한 것은 A. 부유층, B. 중산층, D. 중산층, 하류층, A, B, C, D. 극빈층, 극빈층. 1. A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들어갈 것. 2. B에게 가장 많이 들어갈 것. 3. C에게 들어갈 것. 4. D에게 들어갈 것. 정답 몇이다? D. 이게 바로 영어로 뭐다? 맥시민 그레이. 정확히 최소 극대화 법칙.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 51절 들어가죠. 51절을 들어가 보자. 거기 보면 우리가 정의의 원리 존 롤스 그 후에 여러분들 그 티보 가설이라고 나왔죠. 티보 가설 제가 강조했죠. 사무엘슨의 중앙집권을 비판해서 분권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보자. 경제학자 중에 누가 있다? 티보 가설. 일명 뭐 티보 가설 그러죠. 티보 가설. 첫째,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정부가 존재한다고요. 두 번째,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지방정부 간의 파급효과 및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다 하면 틀려. 외부효과 없애야 된단 말이야. 외부효과 없애야 된다. 2번이 잘못됐네. 주민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요. 4. 주민들은 지방정부의 세출
세입과 지출 패턴에 관해 완전히 알고 있다. 다음에 배당 수입에 의한 소득인 뭐지? 재산세를 충당해야 된다. 2번이 잘못됐다. 그러면 노원구 활동은 도봉구에 영향을 미쳐서 안 돼. 그렇게 가정하는 거야. 외부 효과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51절 직무분석하고 직무평가를 배우자.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직위분류제 수립 단계에서 직무분석 다음이보다 직무평가야. 직무분석은요, 직무를 어떻게 나눴다? 수직적, 종적으로. 수직적으로 나눠서 직무의 종류를 알아봐. 반대로 수평적, 형적으로 나눠서 직무의 수준. 이게 어렵냐, 쉽냐? 그 다음 결정 내용. 왜 직무분석을 합니까? 직군, 직렬, 직무라는 보다 종류를 알아본 거야. 이제 반대로 등급, 직급 보수, 그러니까 곤란도, 책임도를 알아본 거야. 등급, 직급 보수를 알아본 것은 직무평가. 기초자는 직무분석 전 단계가 직무조사야. 직무평가 전 단계는 당연히 뭐다? 직무분석. 그러니까 뭐 그림 한번 봅시다. 직군, 직급, 직렬을 알아보겠다. 정확히 직군, 직렬, 직류를 알아본다 하면 뭐다? 직무분석. 그 다음에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곤란도, 책임도를 알아본다. 상중하, 이게 들어가면 뭐다? 직무평가. 예를 들면 9급이 하는 일은 하라면 5급이 하는 일은 중, 1급이 하는 일은 상이다 이거야. 그걸 알아보는 게 바로 뭐다? 직무평가가 되겠죠. 직무평가. 그 다음에 직무평가 방법이 4가지 있어요. 암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서열법하고 요소비교법 묶어볼까? 서열법, 요소비교법의 공통점은 직무하고 직무를 비교해. 직무와 직무, 즉 직무와 직무를 다른 말로 직위와 직위 그래. 직위와 직위를 비교하는 게 2가지. 서열법하고 뭐다? 요소비교법. 좀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법하고 점수법은 직무하고 뭐다? 기준표야. 직무와 기준표. 평가 방법은 서열법하고 분류법은 공통점 비계량적이야. 이게 질적 기법. 반대로 점수법, 요소법은 계량적이니까 뭐다? 양적 기법. 이렇게 양적 기법. 양적 기법. 그다음에 평가 대상은 뭐 직무 전체, 서열법, 분류법은 직무 전체. 이게 종합적이죠. 직무 전체, 직무 전체. 네, 점수법은 직무 구성 요소, 요소비법도 직무 구성 요소. 첫 번째 박스에서는 직무와 직무를 비교한다. 일단 그것만 신경 써. 서열법하고 요소비법. 됐고요. 밑에 3번 봐. 요게 중요한데요. 질적 기법.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말이야. 양보다 질이 많잖아. 질적 기법 2가지. 서열법하고 분류법. 양적 기법 2가지. 점수법하고 요소비법. 일단 그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질적 기법을 갖다 종합적 기법. 즉 개괄적 판단 그래. 양적 기법은 분석하니까 뭐다? 분석적 기법. 첫째, 서열법이 뭐냐? 서열법은 2번째만 밑줄 봐. 큰 글자.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이게 질이지. 비계량적 방법을 통해 직무 기술서의 정보를 검토한 후 직무 상호 간의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서열법. 분류법 봅니다. 사전에 작성된 아까 기준표, 사전에 작성된 등급 기준표에 의해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를 결정해 나가는 방법. 등급 기준표. 서열법보다 다소 세련된 방법으로 정부기관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게 뭐다? 분류법. 자, 양적 기법 들어가자. 점수법.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구성, 여기도 맞아요. 직무평가표지. 직무평가표에 따라 직무의 세부 구성 요소들을 구분한 후 요소별 가치를 점수가 들었네. 점수법. 점수하여
측정하는데 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점수법. 미국의 헤이 기법. 점수법의 한 기법으로 1950년대 미국의 에드워드 헤이가 개발했으며 동일한 직무에는 동일한 보수, 이퀄 잡앤 이퀄 페이를 지급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고 계량적인 척도의 활용과 평가의 명료성 등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헤이 기법. 마지막 요소 비교법. 대표가 될 만한 직무들을 선정하여 기준 직무, 이 포인트야. 키잡. 기준 직무를 정해놓고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는 게, 직무와 기준 직무를 비교해가며 점수를 부여한다면 뭐다? 요소 비교법. 하나 더면 가장 최근에 고안된 게 바로 뭐다? 요소 비교법. 가장 늦게 고안된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금액 가중치 방식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직무를 평가 요소별로 나누어 계량적으로 평가돼 기준지기, 대표지기를 선정하여 이와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보수액을 산정, 제시하는 게 바로 요소 비교법이다. 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양적기법, 서열법, 분류법, 질적기법, 점수법, 요소비법. 가장 최근에 도입했다 요소 비교법. 정부기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분류법. 민간기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점수법. 꼭 신경 쓰세요. 그 다음 52절 학습조직의 뭐다? 전개과정. 학습조직의 전개과정. 다프트라는 학자 나왔죠. 아까 했던 건데요. 피라밋과 계란. 기계적 구조 피라밋, 유기적 구조 계란. 그걸 한번 염두에 두면 되겠죠. 그래서 기기사 메수네유 암기 한번 해보세요. 기기사 메수네유. 기기사 매수 내유. 기계적 구조 반대 유기적 구조, 기능 구조 반대 사업 구조, 매트리스 구조, 수평 구조를 팀제 그랬어요. 팀제, 네트워크형 구조, 유기적 구조 이렇게 나눠서 참 시험도 많이 나오는데. 자, 기계적 구조 들어갑니다.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관료제 조직 막스 베버로서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 공식성, 직권성성이 높다 이거야. 수익적 구조, 기능 구조, 펑크셔널 스트럭처. 조직의 전체 업무를 공동 기능별로 부서화한 조직으로 수평적 조정의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이며 규모의 경제 실현이 용이한 조직. 규모 경제, 크면 클수록 능률적이다. 규모 경제 실현이 용이한 조직이죠. 사업 구조, 디비저널 스트럭처. 우리말은 이제 분할 구조 그래. 나눠져 있다. 민재버거는 분할 구조, 사업 구조. 산출물에 기반을 둔 조직 구조로서 불확실한 환경이나 비정형적 기술, 부서 간 상호존성, 외부 지향적인 조직 목표를 가진 경우에 유리하나 규모의 비경제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손실은 어떻게 처리된다? 반대니까. 기능구조 반대, 사업구조. 규모의 비경제와 비효율성으로 인한 손실이 초래되죠. 매트리스 구조는 작년 우리 시험 문제 나왔죠.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가 화학적으로 결합한 복합 조직, 이중 조직을 갖다 매트리스 그래. 매트리스 구조. 그래서 수직적 구조의 전문성하고 수평적 구조의 신속성이 결합됐다. 매트릭스.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를 결합한 이중적 권한 구조를 가지는 조직 구조로서 기능 부서의 전문성과 프로젝트 조직의 신속한 대응성을 결합한 조직. 조직 구성은 늘 부서 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수평 구조, 이게 팀제야. 구성원을 또 핵심 업무 과정. 핵심 업무 과정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팀제야. 구성원을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조직화된 구조로 팀 조직이 대표적. 네트워크형 조직은 아웃소싱이 들어가면 네트워크야. 아웃소싱.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 역량 위주로 합리하고 여타 부수적인 기능은 외부 기관들과 아웃소싱을 통해 생산하는 보다 느슨한 조직. 마지막 유기적 구조. 가장 유기적인 조직으로 소수의 규칙과 절차, 비공식적이고 분권적인 의사결정,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다. 유기적 구조. 그래서 학습 조직에 가장 가깝다. 유기적 구조. 53절. 자, 우리가 관료제. 관료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 병리현상. 관료제 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조직이 바로 요즘 말로 뭐다?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 중에서 팀제도 있고, 이런 많이 있잖아. 매트리스 구조도 있고, 네트워크형 구조도 있더라. 한번 해봅시다. 머튼, 독일의 사역자 머튼이 말한 동조과잉, 오버 컴포넌트, 동조과잉, 다른 말로 과잉 동조. 동요입니다. 동조과잉. 1940년에 발표된 논문인 관료제와 퍼스널티, 뷰로크라틱 스트럭처 앤 퍼스널티에서 관료제 내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의 문제를 언급했죠. 여기서 중심 문제는 동조과잉. 동조과잉을 다른 말로 과잉 동조그래. 과잉 동조. 동입니다. 동조과잉에 의한 목표에 보다 대체 현상이었고, 또한 관료의 부정적인 행태를 훈련받은 무능력으로 보았으며, 두이는 이를 직업정신으로 보았다. 결론, 지나치게 규칙 절차를 엄수해서 2차 목표가 1차 목표로 왜곡된다. 목표의 전환을 가져온다. 머튼에 보다 동조과잉. 그리고 3. 같은 말이에요. 관료에 대한 최고 관리자의 지나친 통제가 관료들에 보다 경직성을 초래해. 머튼의 동조과잉. 미첼스, 이것도 독일의 사역자죠. 미헬스는 아이런 오브 올리카시, 과두제 철칙. 소수를 갖다 과두제 그래. 철칙 변화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소수 간부에 의한 권력 독점 현상. 소수 간부가 권력을 독점하더라. 그리고 목표가 왜곡되더라. 목표의 대치. 미첼스의 과두철칙이죠. 코엔은요, 무산일주의, 할거주의, 폐쇄적인 특권 집단화, 상사의 권위 수용 등을 관료제 병리현상으로 들고 있자. 누가? 코엔. 4번 셀즈닉. 셀즈닉이 이제 사일로가 우리가 사료 있지. 그 사료를 갖다 저장해 놓은 탑 있잖아. 첨성대 같은 탑을 갖다 사일로 그래. 사일로가. 첨성대. 외국 가면 중세, 성 가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곡식. 말들의 먹이를 저장해 놓은 창고를 갖다가 사일로 그래. 사일로가 뭐냐? 넘깁니다. 권한의 위임과 전문화가 조직 하위 체제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분열시키다 합니다. 고로 할거주의를 갖다 우리가 사일로가 그래. 사일로가. 지나친 전문화는 뭘 초래한다? 할거주의를 초래. 자기가 소속한 부처나 관만의 이익을 중시한다? 할거주의. 일명 사일로가. 골드너는요, 관료들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행태만을 추구하여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보다 무사안일주의를 추구한다. 골드너 모양. 그 다음에 이 권력구조 이어나 상사의 계서적 권한, 상사는 계층적 권한이 있어. 권한과 부하의 전문적 권력이 충돌하는 관료제 역기능을 갖다 권력구조 이어나. 상사는 계층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부하는 전문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 충돌이 되죠. 이원화, 권력구조 이원화. 7번 자, 관료 제국건설, 관료가 제국건설, 관료 제국주의, 관료들의 권한 행사형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의 권한이 계속 팽창한다. 관료 제국주의. 근데 쉽게 말해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정치가들은 선거에서 참패하면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관료들은 어떤 정책이 실패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관료보다 제국주의. 8번째는 현상주의적 보수주의죠. 9번째 형식주의, 레드테이프, 문서가 번거롭고 절차가 까다롭다. 문서 과다 현상을 갖다 형식주의. 10번째 관료제 외적까지 추구. 스님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더라.
보죠. 지나친 신분부장으로 인한 출세주의, 책임 회피, 면종복배, 보신주의. 이거 다 관료제 예제가 주고. 면종복배는 뭐냐면 상관 앞에서는 복종하는 척하면서 뒤에서 칼을 들이대, 비수를 때린다. 양누수같이 뭐다 면종복배. 관료제 예적까지 주고. 피터의 원리는 시험 많이 나오죠. 관료는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한다. 피터의 원리. 파킨슨 법칙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피터의 원리. 작년 우리 시험은 파킨슨 법칙 시험 나왔죠. 시험은 베블렌의 전문가적 무능현상. 훈련된 무능으로 인해 새로운 일에 소극적 형태를 보인다면 누가? 베블렌. 인격의 상실, 몰 주관성, 사람 무시한다. 임퍼서널리즘. 몰 주관성, 인정머리가 없다. 비정의성. 두베르제는 서울의 서구의 두 얼굴에서 야누스 페이스, 양면성을 가진 인간, 야누스 페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관료제를 기술적 합리성을 통해 인간의 방을 이루려는 도구라는 측면과 지나친 형식의 강조로 인간을 억압하는 도구라고 지적하였으며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몰 주관성, 임퍼서널리즘, 비정의성. 여기서 비정의성은 한자로 이거 말해. 안일비자야. 정내미가 없다. 이거 말해. 이게 바로 모더니즘의 특징이야. 모더니즘의 특징이 바로 사람 무시보다 비정의성이야. 이런 여러분 정의가 아니야.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이라엣 스튜디오 그래. 정확히 사인 이라엣 스튜디오. 라틴어로 사인 이라엣 스튜디오는 라틴어로 열정과 증오, 감정과 편견이 없는 비개인화, 몰 정의성을 뜻하는 말로 관료제보다 조형적인 특징. 사인 이라엣 스튜디오 이게 말하죠. 라틴어까지. 영어로는 임퍼서널리즘. 그 다음 이제 민영화의 방식. 여러분, 민영화는 정부 실패를 극복해서 나타났죠. 작은 정부, MPM에서 강조했다. 어디서 강조했죠? MPM. 그래서 강조한 게 바로 민영화다 이거예요. 민영화. 우리 요즘 뭐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자 뭐 신고하라 막 그러잖아. 보조금 지급 이런 것들 한번 신고했습니다. 자, 민영화에서 1번이 정부 자산 또 주식을 매각 또는 공기업의 매각, 정부 자산이나 주식의 매각 또는 공기업을 매각하자. 정부 보유 주식이나 자산을 민간에게 팔아넘기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예를 들면 국민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포스코, 포항제철을 민영화시킬 때 포항제철 주식을 국민들한테 판 거야. 국민주로 파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뭐다? 민영화란 말이야. 민영화. 국민주. 두 번째, 계약 방식. 컨트랙트 아웃. 계약. 계약은 뭐냐? 민영화 방식 중 가장 흔한 방식인데 자금은 정부가 부담하고 경쟁에 의해 선정된 민간업자로 하여금 계약에 의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방식. 계약 방식에는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방식은 좁은 의미의 민간 이탁으로 불린다. 예를 들면 계약, 쓰레기 수거물을 경쟁 입찰에 의해 민간에게 맡기는 거야. 컨트랙팅 아웃마다 계약. 예를 들면 노원구청이 쓰레기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X기업, 네가 쓰레기 업무를 처리해라. 그 대신 너희한테 현금을 주겠다. 공급계약, 계약이죠. 많이 하고 있죠. 공생산, 코프로덕션. 제3섹터죠. 공생산. 공공서비스를 시민과 도시정부가 공동으로 공급 생산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여 도시정부의 행정책임 영역을 줄이고 예산의 전략을 꾀하는 민관협동체제를 말하며 이른바 몇 섹터? 3섹터. 민관 공동생산 방식. 주로 집행에서 많이 나타난다. 3섹터. 경찰관과 자율방범대원의 골목길 순찰. 허가, 프랜차이즈, 라이선스, 허가.
기억, 상품 및 재화의 분배나 공급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한 사람이나 기관에게만 부여하는 제도. 이런 거 있죠. 노원구청이 X라는 기업한테 허가를 줘. X기업 너는 쓰레기 봉투를 생산해서 너가 노원구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판매하셔. 프랜차이즈. 이렇게 말하죠. 쓰레기 봉투 생산 판매 허가권 이런 거에. 그리고 정부가 사기업 등의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독점적 허가와 경쟁적 허가 방식을 취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 독점으로 주게 되면 쓰레기 봉투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적합은 하겠죠. 정부가 서비스를 공급하던 것을 민간에게 공급하게 하고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적합하다. 이 경우 정부가 책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되어 사회적인 부서 문제가 제기된다. 쓰레기 봉투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가난한 사람은 힘들어지겠지. 그런 문제가 있더라. 증서기부, 이제 바우처. 우리만 쿠폰을 주는 거야. 바우처, 쿠폰. 정부가 영세민들한테 직접 현금을 주지도 않고 정부미와 같은 상품을 주지도 않고 특정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 그 쿠폰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바우처죠. 요즘 우리 많아 바우처. 장애인 돌봄이 바우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정부가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저소득층과 같은 특정 계층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쿠폰을 교부하는 방식.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미국의 식품 구매권. 시민들은 구입 증서를 활용하여 어느 조직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쌀만 사 먹으라 했는데 그래가지고 술을 사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죠. 바우처. 그리고 정부가 제화 및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자금은 부담하지만 사용자가 제화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보조금 수익권을 정부가 대상자에게 지급하여 각개인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리고 다수의 공급자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다수의 공급자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요즘은 종이 바우처가 아니라 거기다 이제 전자 바우처, 카드를 복지 카드 준단 말이야. 전자 바우처. 그리고 쿠폰 형태의 종이 바우처를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적 수단으로 대체하죠. 그리고 3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산망 연계 및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 전산망 결합. 그리고 5번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 부정사용 방지가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노인 돌보미 서비스,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직업능력 개발 계좌. 주로 전자 바우처다. 야, 보조금 지금 이게 문제야. 한번 별표해봐. 보조금, 그랜팅, 서울형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조금 지급이란 말이야. 기업,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서비스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예를 들면 타가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서울형 어린이집 이런 거. 민간단체의 환경보호 운동에 대한 보조, 사립초중 고등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행위. 이게 바로 보조금 지급.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청이 직접 유치원 운영해야 돼. 근데 기술적인 예우가 있다. 그리고 민간인 너희들이 해라. 그 대신 돈을 준다. 뭐다? 보조금 지급. 부정수급자가 또 많더라고 보니까. 코퍼라티즘. 공기업의 이제 조합이죠. 우리가 공기업과 민영화의 중간 형태로 정부가 출자 지분을 갖지 않으나 공공성이 높은 민간 부분 사업을 통제 관리한다. 뭐다? 코퍼라티즘 조합. 리스보다 대여제도.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되 기업 전체를 사기업체로 전환 대여를 하여 사기업의 장점을 모두 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 9번, 10번 뭐가? 자원봉사, 볼런티어, 자주활동, 셀프헬프. 이 구분을 해줘야 돼. 자원봉사 방식.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자원봉사, 레크레이션 활동, 자원봉사. 셀프 헬프는 서비스의 공급자가 수요자가 동일기관에 존재하는 거야. 범죄자로 하여금 교도소 가서 교화를 시켜라. 교육을 시킨다. 셀프 헬프, 자주활동.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전과자로 하여금 소년범죄 예방활동, 자조활동. 11번 이제 규제 및 조세 유인 방식 있죠.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지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방식 중에 뭐가 있다? 규제 및 조세 유인 방식. 여기까지가 민영화의 방법이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우리는 이제 공공기관의 종류 세 가지로 나뉘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걸 제한 기타 공공기관.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공기업은 두 가지야. 시장형 공기업하고 준시장형 공기업. 그러니까 준정부기관도 두 가지야. 이탁집행. 하나는 기금관리. 기금관리형이 있고 이탁집행. 그 다음에 공기업하고 준정부를 제외해버리면 기타 공공이 되는 거야. 시장형 공기업은 별표 해봐. 좀 이거 암기 방법이 있더라고. 에너지하고 관련되면 돼. 비행기하고 관련되면 돼. 부두, 항만하고 관련되면 돼. 배. 비행기, 배, 에너지를 말해. 다 산자부 소속은 이제 정말 에너지지. 석유공사,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다 에너지지.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 소속은 비행기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그 다음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이게 전형적인 시장형 공기업. 네, 준시장형 공기업은 이제 화폐 찍어내지. 한국조폐공사. 요즘 하다다 한국관광공사. 따닥따닥 말 달래 뭐지? 한국마사회. 넷질은 뭐다? 한국마사회. 그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다면 JDC. 여러분 들렸다 왔지? 제주도 가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것도 준시장형 공기업. 자, 기금만 맡아서 관련다. 기금관리형. 뭐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또 여러분들하고 관련되는 게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또 여러분 관련된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전부 다 기금관리형. 기금관리형. 맡아서 관리만 이택집행형. 위탁집행형은요. 농수산물통식품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우리 교수도 관련된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또 여러분 관련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형적인 위탁집행형이죠. 기타 공공기관은 뭐 한국산업은행, 대한법률공단, 국방과학연수. 또 하나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이게 전형적인 기타 공공기관이다. 기타 공공기관이다.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후 제가 또 해설 특강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